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에 국제사회가 얼마나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잘 알려줄 수 있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설립한 기관인데요. 그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또 최근에 발표한 그 기관의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 1년 전 작년 3월 달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무투표로 설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요. 최근에 결정된 바에 의하면 더 이상 그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위임 사항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유엔 인권 COI가 설립되기 직전에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제안한 9가지의 특별한 그 북한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관리소라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정치범수용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 그리고 자의적 구금, 조직적인 차별,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동의 자유, 그리고 강제 실종 내지 납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COI 활동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 COI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리비아나 코트디부아르나 시리아와 관련해서 COI가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다 아임드 컨플릭트, 무력 충돌과 관련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됐지만 북한의 경우는 특별하게 무력 충돌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유엔에서 어떤 시간과 인력과 자원을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다는 데 그 사실에서부터 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유엔 내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루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데 이번 COI 설립이 기존의 메커니즘과 가장 다른 점은 일단 단순한 인권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책임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사 처벌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평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범죄 중에서도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위임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한 명의 특별보고관이었던 것을 3명의 조사위원과 20여 명의 유엔 최고인권대표 사무소 직원들의 지원하에 임무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거부로 사이트 비짓, 그러니까 북한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 죄송합니다. 자체는 불가능했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탈북자와 전문가를 면담을 했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알리는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2월 17일 날 발표된 COI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COI는 기본적으로 그 침해 사실이 존재한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원래 제안되었던 9가지 유형을 6가지 유형으로 압축해서 발표한 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점을 2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회권의 대표적인 분야, 즉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식량권과 자유권의 대표적인 분야,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했습니다. Economic and Social Rights의 대표적인 분야인 식량권과 Civil and Political Right, 자유권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생명권을 합쳐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인권 침해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자의적 구금이나 고문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여러 기관들의 책임과 관련되는 그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을 언급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3가지를 지목을 했는데 조선노동당과 또 국방위원회 그리고 최고 지도자 수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다음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러한 인권 침해 사안의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인도의 반환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서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 또 탈북자나 종교적인 박해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한 내용인데 90년대 중반 이후 대량 아사 시절, 고난의 대행군 시절 대량 아사 자체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형사적인 의도까지도 인정이 된다는 판단하에 스타빙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한 그러한 그 식량권 관련되는 생명권 관련되는 행위들이 크라임스 어게인스트 휴머니티에 해당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세 번째는 국제적인 납치와 관련된 사안들이 인도의 반환죄를 구성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하실 점은 기존에 이게 형사 재판 절차도 아니고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고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오브 프루프라고 해서 입증의 기준, 입증의 정도는 기존의 형사 재판보다는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COI에서 말하기를 그거를 reasonable grounds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론하에 몇 가지 중요한 권고를 레코멘데이션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아주 포괄적인데 그거는 우리 토론 시간에 얘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것은 이러한 반인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회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대량 인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보호 책임 R2P 관련돼서 국제 공동체의 R2P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인 영토 국가인 북한의 책임 이행이 실패했다고 보고 국제 공동체에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ICC 회부와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타겟 생션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은 바로 저번 주 금요일 날 3월 28일 날 제네바의 휴먼 라이츠 카운슬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고, 다만 달라진 점은 과거 2년 동안은 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반대 없이 관련 결의가 채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정식 투표 절차에 들어가서 3년 전과 유사한 한 6표 정도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점이 직전 2년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마 훌륭하신 패널 분들과 함께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될 것인지, 또 국제 공동체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내실 있고 활발한 토론이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북한의 인권 상황 및 대응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유엔에서 2번 근무할 때 바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금년에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굉장히
이 포괄적인 그런 내용의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고발을 한 그러한 단계까지 발전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느린 감이 있지만 유엔 체제 내에서 상당히 착실하게 진전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구조적으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토의 과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권고사항을 살펴본 뒤에 그 의미를 좀 이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하고, 두 번째 토의 과제로서는 지난 3월 28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인권이사의 결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의 토의 전망을 포함해서 향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진전에 맞추어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제를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충 국제사회나 한국에서나 다 인식에 일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COI 그 보고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를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에게 우선 간략하게 COI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성호 박사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OI 보고서에 대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냉전 시대에는 사각지대였고, 또 한국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약점이 있어서 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NGO, 특히 프리덤 하우스라든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또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워치라고 했죠, 전신. 그런 데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거나 책자를 발간해서 인권 문제 제기를 했고, 유엔에서는 97년 8월에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를 처음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 또는 비판, 지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2003년 4년 5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현지 휴먼 라이츠 카운슬의 전신인 인권위원회, 커미션 온 휴먼 라이츠에서 이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2004년 6월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임명을 해서 스페셜 라포터에 의해서 스페셜 리포팅을 하는 거죠, 매년.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감시가 모니터링이 유엔에서 이루어졌고,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매년 지금까지 작년까지 9차례에 걸쳐서 특정 국가, 국제사회가 지금 193개 유엔의 형국이 있는데 한 서너 나라를 특정 칸츄리 스페시픽하게 해서 국별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인권을 침해를 비난할 것뿐만 아니라 강력히 권고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작년에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냐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는 것이 비록 비무력 분쟁 상황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지,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법적 책임,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그런 측면에 착안을 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무려 1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COI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이 길었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나 인권이사회에서 COI를 설치했을 때는 기간이 3개월,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리아만 지금 3년 계속됐고 올해 만에 연장되면 4년까지 가지만, 이 비무력 분쟁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 1년의 기간을 줬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국제사회에서 지금 최악의 수준이고 이건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이 아니다. 문명사회의 수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유엔에서 지금 인식하고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 상당 부분 많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공청회라든가 탈북자라든가의 증언을 녹취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포괄적으로 제시했고 그 COI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사실 확인, 팩트 파인딩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아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랄까 북한 인권 개선 방향은 이 COI 보고서에 나와 있고 이번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바로 COI 보고서를 추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COI 보고서의 채택으로 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형사적 차원의 문제로 제기가 되고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스텝 포워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는 실현 가능성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당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근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과 또 책임 추궁이라는 것이 이번에 COI하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이 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그 신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 유난하게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이 남남 갈등의 가장 그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오히려 지금 국제적으로는 발빠르게 북한 내 인권 현실에 대한 차분한 조사 그리고 그것에 따른 책임 추궁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 국제사회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조금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그 국제사회는 그렇게 COI 같은 이런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책임 추궁에 대한 것까지 하고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그런 만한 그 이상의 관심과 문제 제기가 없느냐, 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그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이 논란이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도 마찬가지고 진보 쪽도 마찬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라는 이슈 자체를 상당히 정치적 득실 또는 정치적 활용 또는 정치적 회피 이런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는 본연의 어떤 인간 인도주의에 대한 또는 인권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기보다 남쪽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아젠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국제사회보다 훨씬 더 좀 창피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이 COI 결과 보고서가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좀 높은 수준의 북한의 어떤 인권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2P라고 하는 자국민 보호 책임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더 좀 균형적인 시각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북한의 슈프림 리더라고 하는 최고 수령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가해자로서 책임을 명시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보고서에 따라서 저는 책임을 받게 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주권이 지금 미치고 있는 범위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COI의 일련의 활동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지에는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이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액세스가 안 되는 겁니다만 현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실체적 상황들을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면밀한 이 조사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든 간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관계를 계속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런 인권적 관심에 대해서 문을 좀 열고 자기 스스로가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대한 정확한 실체 분석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북한 인권에 대한 정확한 현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만 그런 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대한 상당히 공격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남북관계 화해협력에 대한 필요성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같이 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현실적 접근, 현실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접근법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께서 북한 인권 문제와 이제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홍성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 먼저 저는 이번 COI의 결과가 여러 가지 파인딩스 중에 반인도 범죄를 확인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결정적인 발표에 대해서 놀랐다거나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다는 걸 아는데요. 저는 그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발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오랜 기간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 지켜보았는데 이제 국제사회 전체가 일종의 집단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어떤 콜렉티브 프러스트레이션의 그런 것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변화가 없느냐 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에 사실 20년 동안 북한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는데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는데 그럼 북한도 개방될 줄 알았는데 북한은 더 폐쇄를 하게 됐고 그다음 자스민 혁명이 생겨서 리비아가 변화했는데 북한은 그걸 보고 핵을 개발하기로 핵 개발을 더 열심히 하도록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자스민 혁명으로 중동의 자유가 바람이 부는데 북한은 탄압과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안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그리고 중국의 변화 개방 개혁을 통해서 중국이 잘 살게 된 넘버원 트레이드 컨트리가 된 정도의 볼륨 퍼스펙티브에서 된 변화가 있었는데 북한은 더욱더 폐쇄하는 방향으로 돌아갔다. 일단 이런 일련의 상황이 모두 북한이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갖게 하는 표현이 되었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북한 정권의 존재 자체, 북한 체제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스위 게네리스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존재 자체가 토탈리테리아니즘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존재가 어찌 보면 반인도 범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런 그런 인식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국제사회는 대화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처벌을 하겠다고 변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차 대전이나 어떤 지역적 갈등에 크게 빚어졌던 반인도 사태들에 적용됐던 반인도 범죄가 북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배 체제의 일종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그리고 기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아 사태를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는 그리고 정권 유지의 하나의 툴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들리지만 사실은 북한 정권 자체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 현상으로서 지나치게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전체주의 정권으로서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인권 침해의 기반 위에서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20여 년간, 제가 보기엔 20여 년간이 아니라 더 긴 기간 누적된 결과에 대한 이 국제사회 평가가 이번 인도에 관한 죄에 고발하는 그러한 근거가 됐다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금순 연구원께서 좀. 네, 먼저 오늘 디베이트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96년부터 북한 인권 백서 발간 작업을 했고, 아까 보신 영상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COI에게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인권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는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과연 COI가 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운동을 주도했던 반인도 범죄 관련해서 이제 국제연대에 참여했던 NGO들의 휴먼 라이츠 워치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이제 핵 문제 때문에 가려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이걸 좀 더 의제화하자는 차원에서 그 형사처벌의 문제를 거론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이제 계속 비이성적인 그리고 위험한 집단으로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인권 관련해서 COI가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똑같은 수준의 인권 문제를 갖고 계속 이렇게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I가 구성이 돼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그 인권에 대한 전문성은 굉장히 많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전문성은 많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1년 동안 이 활동을 이렇게 종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COI를 만났을 때 너무나 북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그 증언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저는 사실 조금 처음에는 실망스러웠는데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굉장히 균형적으로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OI가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공청회를 다 했는데 사실 COI가 공청회를 통해서 인권 문제를 의제화시키는 게 저는 좀 그 활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을 직접 접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단체나 뭐 북한에 활동하고 있는 정보원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그 최근의 상황들을 접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증언이 그 주요한 어떤 그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였다는 점에서 이게 그 활동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통역을 통해서 면접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의 한계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역이나 계층이나 또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UN 차원에서 이렇게 균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인권 문제를 바라보려고 했다 하는 점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 말씀대로 이 COI의 한계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지 조사인데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권 침해국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은 우선은 그거를 부인하고 날조됐다고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의 현장 접근을 막고 정보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계속 이 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는 접근권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련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북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우리 이 박사님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 COI 보고서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종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러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아주 장기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온 분으로서 얼마나 북한 인권 개선에 이러한 공세적인 접근 방식이 실효적일 것인가에 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는지 침해 구조에 대해서 저희 동료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을 COI는 이런
인권 침해가 정권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95년 이후에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서 그 전반적으로 경제 일반 그 사회보장 체계가 다 붕괴된 상황들에서 발생한 그런 그 인권 침해 문제가 저는 그거를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식량권 아까 그 앞에서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식량권 북한의 아사자가 정확히 몇 명이 발생했는지 파악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북한이 정말 중앙에서 그렇게 그 아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를 정말로 파악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들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물론 그 우선 계층에 대한 식량 분배를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원을 일부러 그렇게 어떤 특정 계층에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었던지 전반적으로 식량이 부족했던 그런 단기간의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체제적인 문제만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조정현 교수께서는 이번에 그 COI가 이제 보고서를 상당히 그 포괄적인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과거에 유사한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우리 재성호 박사께서 얘기한 대로 무력 상황, 무력 충돌 상황 하에서의 그 COI였습니다만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보고서가 이 공격적, 인트루시브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과거 COI의 모든 결과 보고서를 다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예를 들면 9.65라든지 루안다 이런 경우에 임시 국제 형사재판소가 설립이 됐을 때도 직전에 COI 활동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데 그때도 그 보고서의 어떤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아주 정치한 분석이 결국은 유엔 안보리까지도 설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COI 보고서는 물론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분석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기회 됐을 때 짧게 제 이번 COI 보고서 관련된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북한 인권 문제 관심 있게 본 사람으로서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COI가 이금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립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직전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뭐 제소해야 된다 얘기 나왔을 때 국제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COI도 비슷한 관점에서 잘 안 될 것이다 했는데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 NGO, 휴먼 라이츠 와치와 같은 NGO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받는 게 저희가 아무리 아닐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부정적으로 봐도 결국은 이미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됐다는 그 방증이 이번 COI 일단 설립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COI 결과 보고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커비 위원장이나 한국에 와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들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질문의 그 내용이 너무 기초적인 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 이 1년 동안 무슨 보고서가 나오겠나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는데 결국 보고서 내용을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내용을 골고루 분석한 아주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 놀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꼭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 전망도 또 깨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